11월 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늘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됐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법원 출석을 1시간 앞두고 돌연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4층 건물에서 투신해 숨졌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두고 극심한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철규 기자입니다.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한 건 오후 3시로 잡혀있던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1시간 앞둔 오후 2시쯤입니다. 변 검사는 투신 직후 119 구조대에 의해 인근 강남 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오후 4시쯤 끝내 숨졌습니다. 변창훈 검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 건물에 있는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검사는 당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건물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변 검사는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 당시 국정원이 꾸린 현안 TF에 국정원 법률보좌관 신분으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국정원 현안 TF는 당시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변창훈 검사도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재영 전 의정부지청 부장검사 등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변 검사 투신 사망 소식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당혹해하며 경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31일엔 댓글 사건 수사방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가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투신한 변창훈 검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재영 전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이들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기에 현직 검사가 투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지 이 소식은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십 년간 누군가를 처벌하고 단죄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을 이재영 전 부장검사가 오늘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미소까지 머금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하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신문 성실히 받겠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은 어제 법원과 검찰에 신문 포기서를 내고 오늘 법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 전 지검장 등은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파견검사 신분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국정원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서류 등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전 부장검사는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 핵심 증인인 박모 씨를 무려 2달 동안 러시아 출장의 형식으로 빼돌리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 박 씨를 출장 보낸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이 부장검사가 닥달해 출장 명령서에 사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2014년 4월과 6월 2차례 열린 원정원장 재판에 직무상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출장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출장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전 지검장과 이 전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직 검사의 투신 자살이라는 극단적 사태까지 초래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방해 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식구인 검사장급과 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해 단일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청구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국정원 방송장악 관련 오늘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김 전 사장은 제 목숨을 걸고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 청사에 나온 MBC 노조원들은 김재철을 구속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온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가장 먼저 맞은 건 옛 부하 직원들이었던 MBC 노조원들이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사장은 그러나 국정원 MBC 정성화 문건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국정원 사람들을 만나서 그 국정원 담당자를 MBC 사장님, 여기 우리 MBC 분들 와 있지만 왜 제가 만나겠습니까? 보통 피의자들이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만 하고 검찰 청사로 들어가는 데 비해 김 전 사장은 7분가량 기자들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 조인트를 까이고 정권 비판적인 기자, PD들을 쫓아낸 거 아니냐는 질문엔 제 목숨을 걸고 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극력 부인했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탄영포 MBC 문화방송이 언론 장악이 될 수도 없고 장악될 수 없는 사람이다. 누가 MBC 기자나 PD를 조인트를 까겠습니까? 그러면 김재철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단 업무방해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와 김 전 사장에 대한 오늘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사장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러투데이 현장기획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 연속기획 6번째입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에 따른 산업적 측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꿈의 오토바이라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고배기량, 고사양 오토바이, 우리나라는 안 만드는 걸까요? 못 만드는 걸까요? 둘 다라는 게 취재를 한 장한지 기자의 결론인데요. 무슨 뜻인지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주말이면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운집하는 팔당댐 인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한 오토바이 전문숍입니다. 이런 오토바이도 있나 싶을 정도로 눈이 휘둥그레지는 각양각색의 오토바이들이 진열돼 있습니다. 모두 배기량 260cc 이상 고배기량, 고사양, 고가의 오토바이로 100% 외국산입니다. 국산 오토바이는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헬멧과 장갑, 보호대와 같은 오토바이 관련 각종 액세서리나 안전장비들도 역시 전부 외국산입니다. 2016년 기준 국내 등록된 7만 4,007대의 260cc 이상 고배기량 오토바이 가운데 수입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99%, 국산 고배기량 오토바이 생산 판매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2016년 기준 일반 승용차에서 외제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9%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확연해집니다. 할리 데이비슨, 혼다, BMW,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이른바 꿈의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세계 5대 자동차 강국 대한민국의 오토바이는 보이지 않는 이유 뭘까요? 오토바이 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오토바이에 대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 제한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고속도로를 달릴 수 없는 건 둘째치고 오토바이 회사들이 고배기량 오토바이를 생산하고 싶어도 주행 테스트 등을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이 차가 성능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엔진에 대한 어떤 고장이라든지 엔진 성능이라든지 테스트하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속도로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사정이 그렇다 보니 레저용 고배기량, 고사양 오토바이에 대한 그나마 얼마간의 수요도 국산은 외면하고 검증된 수입산 오토바이만 찾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고배기량 오토바이 생산에 명맥을 잇고 있는 한 오토바이 회사의 경우 250cc 이상 판매 대수가 2014년 1,161대에서 2015년엔 992대, 지난해엔 222대까지 급전직하했습니다. 국내 대표적 오토바이 제조사인 대림의 경우 고배기량 오토바이는 아예 생산 자체를 안 하거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생산하는 거는 저배기량 쪽으로 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배기량 쪽은 제조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발하는 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배기량 위주로.
지난 2012년 5만 대가 안 됐던 260cc 이상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013년 5만 5천여 대, 2015년엔 6만 5천 대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7만 4천 대를 넘어서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50cc가 넘는 초고배기량 오토바이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몇십만, 몇백만 원짜리 저배기량 오토바이 10대, 100대 파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고배기량 오토바이 서너 대 파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브랜드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그런 고부가 가치 시장을 눈뜨고 그냥 외국 업체에 내주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시장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도 국내가 테스트 받으니까 국내에서 써줘야 되는데 국내에서 사용을 안 하니까 수요도 줄어들고 R&D도 개발이 안 되고 정부도 관심이 없고.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을 자처하면서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제한이라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변변한 고배기량, 고사양 오토바이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현실. 국내 시장을 넘어 전 세계 프리미엄 오토바이 시장의 규모와 성장 잠재력 등을 감안하면 뭔가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아 교수와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한다고 했던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 남승한 변호사의 이런 법 저런 판례. 오늘은 명예훼손과 모욕 얘기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박유아 교수에 대해서 2심 법원이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했던데 선고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1심과 달리 사실 인정에 해당한다는 표현수를 늘렸고요. 네. 그리고 일부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네. 그리고 피해자도 특정이 된다. 네. 뭐 1심 법원과 다른 점은 그 세 가지 같습니다. 네. 1심은 무죄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1심 때는 그럼 뭐를 근거로 무죄라고 했던 건가요? 1심 법원은 일단 원심과 달리 네. 검사가 기소한 35가지 표현 중에 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한 것을 5가지만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아니거나 네. 또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네. 취지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럼 1심과 달리 2심 판단이 유죄로 바뀐 거 뭐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는 건가요? 2심에서는 일단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견의 표명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모욕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도 명예훼손은 아닌 건데요. 네. 항소심 법원은 일단 11개의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그것이 사실 표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11개의 사실 표현이 모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네. 판단하고 피해자도 특정이 된다고 봤습니다. 뭐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 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네. 이런 사실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고노담화 또는 뭐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네. 통해서 이것은 증명이 가능한 사실이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예전에 강용석 전 의원이 대학생과 간담회 자리에서 여대생들에게 뭐 아나운서 하려면 다 줘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해갖고 그 아나운서들한테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뭐 그때 2가지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무고죄 그리고 또 하나는 모욕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은 뭔가 다 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봐서 명예훼손과는 달리 이제 경멸적 표현을 처벌하는데요. 그런데 네.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면서 무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네. 뭐 박유아 교수의 경우 아직 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고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는 모욕죄 무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둘 다 이렇게 누구 욕하는 말인 것 같은데. 피해자 특정에 관한 것인데요. 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가를 가지고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특정과 관련해서는 뭐 대법원에서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이론이라기보다 뭐 무죄 판결 또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쓰는 논리가 있는데요. 네. 그 논리와 관련해서 강용석 전 의원 사건과 박유아 교수의 사건에서 각각의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네. 다르게 판단한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희석이 된다고 봤고 네. 지금 박유아 교수 사안의 경우에는 거기에 얘기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특정이 네.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도 관련 얘기 더 해보면서 인터넷이랑 SNS에 요즘 뭐 좀 명예훼손적이나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주어 없음 이렇게 써놓은 댓글들이 많이 보이던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내일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오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도 모두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번이야말로 민주적 개헌의 적기라며 내년 3월 국회 개헌안 발의 후 5월 국회 표결, 6월 지방선거 국민투표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정 의장은 11월 중 개헌투기자문위가 제출한 개헌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문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 창설과 함께 초대 재판관으로 재직했던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이 어제 8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헌재의 각종 결정에서 기본권과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소수 의견을 만인해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렸으며 퇴임 후에도 양심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빈소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 발의는 8일 오전 8시입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총 10억 4천여만 원의 재산 신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11월 6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